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고용이 최선이자 최후의 경제대책이고 복지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여야 합의로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안이 통과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피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인권 운동입니다. 예. 이 운동은 30년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한쪽 편의 편의적 이익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했죠.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의 경의를 표하고요. 그 역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또 지원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 이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의 보수 우익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 들려오는데요. 밝혀야 할 사실은 사라지고 그간 쌓아올린 인권운동에 대한 흠집만 가득한 것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사카 유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셔서 일본 우익의 반응과 이 의혹 제기에 대한 입체적인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박병가 김판 시간에는 구속 200일 만에 석방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의혹들 점검해보겠습니다. 또 경제뉴스와 기자 언박싱 시간에 코로나19 대책 및 현안 관련 이야기 정리해드립니다. 5월 12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을 했죠.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는데요.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첫 발을 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의미와 남은 과제, 국회 한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예, 두 개 법안이 한노위를 통과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예. 요거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노동자 외에 이번에는 저희가 예술인을 같이 포함해서 당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 그게 조금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셨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실업 부조 제도가 드디어 실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이나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새롭게 그 취업 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정 부분의 생계 지원을 같이 더불어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이고 첫 발을 떼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인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용역 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는 예술적 감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노무를 예.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한다고 하면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악을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예.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연극을 하시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주자도 될 수 있겠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정 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대개는 용역 계약의 형태를 맺어서 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도 설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뭐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총선 전에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한데 대통령 연설 이후에 여야가 오랜만에 그 힘을 합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예. 그 야당 소속 이미작 소위원장께 특별하게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 환노위의 경우에는 여야가 협력해서 다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김용균법이라고도 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죠. 또 가족 돌봄 휴가제 실시하는 것, 또 미세먼지 특별법 등 실제 국민의 환경, 삶,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예.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연설 중에 했던 것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또 그렇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국회 때 한 번 더 논의해본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첫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부조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고용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 220만에서 25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의 고용 안정을 기하기 위한 또는 실업을 했을 때의 생활 안정을 기하는 장치로서 고용보험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뭐 보험 설계사나 뭐 대리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포함될 텐데. 그렇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지금 배달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렇죠. 어떤 앱을 통해서 호출을 받거나 앱을 예.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고용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제도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도 안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취업지원제도, 실업부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해외의 경우에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근로계약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종속성을 강하게 보는데 반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진국이다 하는 데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냥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건데요. 우리는 이걸 너무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 안전망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다만 점진적으로 어디까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냐를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빠진 이유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 문제,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들어오면 사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은 굉장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예. 한꺼번에 다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고용보험 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 기금은 대개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사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반을 내고 또 고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을 내는 형태인데요. 예. 이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룹들에서 반대가 심한 것이죠.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것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니 그 부담을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강한 반발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21대 때는 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겠네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예. 사실 이것은 뭐 호불호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 취업 지원제도 뭐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불리는 이거는 그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청년 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부분은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생활안정 자금을 주는 면에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직 취업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그거 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것도 뭐 대상이 뭐 전 국민은 아니겠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아니고 결정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중위소득의 한 60% 정도에 해당되는 약간은 취약계층 예. 정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원이 일반 회계 재원을 쓰게 됩니다. 예. 이 재원은 그래서 일반 회계 재원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요. 예.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올해는 저희가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2022년까지 저희가 한 60만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 8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만 명에 8천억 정도.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 발을 내딘 거기 때문에 21대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뭐 민주당이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제일 좋죠. 예. 그런데 전 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시대를 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예. 이분들도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결국은 오롯이 본인이 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의 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입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일정 부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낼 당사자들이 흔쾌하게 그래 내겠다라고 하는 게 돼야지만이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결국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자영업자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다는 게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구직자 취업 촉진법 제정안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아하. 2차 고용 안전망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차라리 그냥 어디에 좀 직업 훈련을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생활안정 자금으로 50만 원씩 6개월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또 직업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예. 이 패키지로 예. 제가 말씀드린 패키지로 지원이 되는 내용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노동계를 대표해서 또 국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용이 조금 너무 안 좋다.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다들 힘들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지금 피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청년층일 텐데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경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뭐 이렇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입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는 가장 먼저 조금 떨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구직 취업 지원 제도 역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인턴 한 명 보이고 프리랜서 작가들 2명이 보이네요. 저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 날이 와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오늘 정오 기준으로 102명까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늘 낮 12시 정오 기준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총 누적 환자가 1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5명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가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전북과 부산, 제주가 각 1명씩이고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이 73명, 이고 29명은 이들하고 접촉했던 가족이나 지인, 동료들이 감염된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은 3분의 2가량이 20대고요. 예.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는 각각 4명 정도밖에 없고요. 성별로는 남자가 92명, 여자가 10명이고 다행히 중증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진단 검사가 현재까지 약 1,300건에 달했고요. 클럽 방명록에 신상을 기재를 했거나 자발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찾아간 이들을 포함해 8,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클럽에 직접 안 갔어도 관련성이 있어서 검사를 지역사회에서 마친 분들도 1,8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우려가 커지는 부분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5,500여 명 중에 아직 한 2,000여 명가량이 연락 두절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문했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뭐 서울시와 경찰이 함께 합심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환자. 예. 이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이 아닌 다른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초발 환자라고 지표 환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겨졌던 용인의 66번 환자가 방문했던 5개 업소 외에 아예 새로운 업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이제 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이런 클럽 위주로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5개 클럽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메이드라는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용인 66번 환자하고 동선이 안 겹쳐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다소 이제 혼란에 빠졌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경로 규명이 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또 2차 유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시민 1,905명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긴 합니다만 이거 너무 빅브라더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오늘 박원순 시장은 경찰청하고 통신사하고 협조해서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기간 이태원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 1,905명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게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가 다 파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빅브라더처럼 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공공연하게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이제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치 정보 같은 이런 사생활과 연관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사실상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드 쓴 거, 전화 위치 같은 거. 이제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반면에는 빠른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감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가 개인 정보의 어떤 보호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아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 보도도 한몫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성소수자 혐오 이제 뭐 게이 클럽이라고 처음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괜히 이제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예. 알려지게 되면은 내가 성소수자인 게 알려질까봐 예. 무서워서 검사를 받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과 강남 클럽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와 다르게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뭐 이분들이 게이인 것과 뭐 게이 성소수자인 것과 예. 이분들이 뭐 이렇게 감염을 일부러 뭐 시켰는지 아닌지 예.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배진교 당선인이 선출됐고 열린민주당 대표에는 최강욱 당선인이 뽑혔네요. 예, 오늘인데요. 정의당은 일단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교 비례대표 당선인을 선출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고요. 배 원내대표는 이제 향후 원내에서 정의당의 입지가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입지를 넓혀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에 수락 발언을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진보 정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 구질서를 뒤흔들고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이 필요한 때라고 말을 했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강욱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단독 후보로 나섰었어요. 예. 뭐 99.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최강욱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린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출신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검찰하고 계속 전투를 벌이던 분이다 보니까 최 당선인이 당 대표까지 됨에 따라서 열린민주당의 검찰개혁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친문, 친조국 정당이라는 색깔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원내대표 경선은 추대였고 열린우리당 당대표는 단독 출마. 예. 그렇게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을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의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달라라고 국회에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이제 속도를 오늘 좀 많이 얘기했는데요.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진짜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 3차 추경 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오늘 특히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겠고 또 코로나19를 종식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달라 이런 얘기 같고요. 예.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 중 하나로 밝힌 게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였죠. 근데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두고서는 치밀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치밀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뭐라고 발언했냐면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 안정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좋은 뜻의 제도도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정교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 같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 거 아니냐. 속도조절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이런 얘기가 비판들이 많았죠.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철을 되풀이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또 하나 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계속해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어제 저도 이제 사실 궁금해서 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이게 뭐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예, 뭐 사전 투표용지를 갖고 나왔어요. 뭐 투표 관리인 날인도 없고 기표가 되지 않은 예. 이게 뭐 이렇게 뭐 서초 지역구께 분당에서 발견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공개했는데 이게 사전 투표 조작을 사실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선관위에서도 뭐 그 사전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조차 알 수가 없고 뭐 파쇄된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대체 뭘 파쇄한 건지도 알 수 예. 없다. 그러면서 예. 기표한 용지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21대 총선에 사용했던 정규 투표용지는 현재 각 구시군 선관위나 또 이제 증거보조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경우에 다 해당 법원에 있다라고 하면서 선관위는 민 의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또 사진 2장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환호했던 모습과 이번 선거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자제해라 이런 모습. 사실 이게 증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됐을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제 뭐 물론 이게 기자들도 이제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굳이 제가 민 의원의 편을 들자면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차라리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사진의 표정을 갖고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라고 예. 하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뭐 투표 조작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이번 논쟁은 가치가 있다라면서도 일부 조작론자들이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잘라 말을 했고요. 조작론자들과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분이죠. 이준석 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저번에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했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재물 삼아서 장난칠 거면 정치 생명과 유튜브 채널을 걸어라. 그래서 이제 이른바 뭐 데스매치를 제안한 건데요. 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일부 이제 극우로 예. 이제 평가받는 유튜버들에게 데스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댓글 달려면 페북 아이디를 걸고 가로세로 연구소 개표 조작이 아니면 문 닫겠다고 걸어라. 자신 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준석 최고위원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본인도 사전투표에서 크게 밀려서 예. 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혹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이분이 이제 누구보다 자신의 패배를 돌리기 위해서 예. 앞장섰을 뿐인데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도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면서 나중에 다시 재검표해봤더니 그때 이회창 후보표가 더 적게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글쎄 지금 21세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들고 언제까지 선거 조작 주장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지금 자국 생산 늘리자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아시아에 의존했던 생산을 국내로 다 들여오자 이 트럼프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 그리고 TSMC라고 해서 대만 회사입니다. 이 대만 회사를 미국에 들여와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의 중국 그 공장을 좀
좀 더 의존했던 것을 미국 생산으로 돌리자는 움직임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제의를 건넨 건 이 대만 회사의 TSMC인데요. 청취자분들이 TSMC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예. 이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미국의 애플이나 퀄컴 그리고 뭐 엔디비아, 브로드컴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이 TSMC에 주문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요 이전에도 미국 내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예. 미국 공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2012년부터 지금 나와서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요. 이번 보도를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 적극 이 TSMC를 좀 데리고 오려고 하고요. 계속 TSMC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또 다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예. 이 소식이 지금 중국 측에는 좀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에 이제 미국 측이랑 약속했던 2,5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을 구입해서 이거를 좀 이행을 해라. 그 전에 약속했던 거 이행을 하라고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에 압박을 하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좀 이행을 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도 코로나19 타격으로 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2,500억 달러어치만큼은 사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줄곧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도 지금 계속 미국 정부가 국내 생산을 좀 촉진하자 투자를 계속해서 우리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자는 목소리도 협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측이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대만 회사에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과 대만의 그 예. 외교적인 관계가 꽤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올 가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의 바이든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위한 좀 회복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반도체를 기술 패권 핵심 요소로 보고 자국 내 생산을 좀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미국의 디지털 경제가 이 대만, 중국, 한국이라는 이 삼각축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TSMC가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이 TSMC의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회사는 이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중국 영향을 받게 되면 미국의 그 애플 회사나 다른 어떤 IT 회사가 좀 보안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얼마 전 화웨이의 그 지난해부터 보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만의 생산 라인을 차라리 자국 내로 들여오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거지면은 트럼프가 공을 들이고 있던 주가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 네.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할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자국으로 공장을 뭐 이전하고 땡겨오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계속했던 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했던 일들인데요. 이번에도 TSMC는 이런 애플이나 인텔 쪽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그 위기가 닥치고 또 이런 아시아 쪽이 이런 뭐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보고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우한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 안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주장까지 있으면서 아시아 이 생산 기지를 계속 두기에는 인텔이나 애플 쪽에서도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회에 트럼프는 기세를 몰아서 차라리 이 생산 라인을 국내로 가져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시 논의가 되는 거는 삼성이 갑자기 또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삼성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좀 미국에 더 확대하라라고 주문했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이미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지금 같은 시기에 텍사스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뭐 국민 대사과도 하고 지금 예. 여론이 아직 좋지 않은 예.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취소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첫날부터 취소를 하겠다라는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그 이유는 기부 버튼을 잘못 눌러서입니다. 네, 신청 버튼과 기부 버튼이 같이 한 화면에 뜨다 보니까 예. 특히 어르신 같은 분들은 클릭을 잘못할 수 있기 잘못해서 때문에 기부를 눌러버리셨군요. 네, 그래서 예. 이 기부를 좀 되돌릴 수 없냐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 카드사가요, 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제 기부라는 항목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뭐 생겼잖아요. 이전에도 사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었고 재난지원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원금 신청과 기부 화면을 분리하면 오히려 국민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한 화면에 모아놓도록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예. 카드사는 이전부터 이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넛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만약에 기부를 잘못 누르셨다면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취소를 하면 그날 오후 11시 전에만 취소하시면 모두 다 다시 셋업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로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께서 그냥 신청 안 하면 기부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상으로 이 공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예. 있지만 만약에 기부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바로 그냥 국고에 환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신혜리 기자는 신청했습니까? 저는 지금 아직 나이대가 내일 오부제여서 예. 내일 모레 신청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인데 나중에 좀 조용해지면 하려고요. 지금 접속을 해도 거의 뭐 한두 시간 예.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저도 이왕이면 어차피 쓸 거면 예. 연말 이달 말쯤에 해도 되니까요. 예. 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8월 31일까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8월 31일 전까지만 써도 되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쓰고 싶으신 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기부를 금액도 조절 가능합니까? 전에 기부 말고 난 반만 기부하고 반은 쓰겠다.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기부를 하게 되면 전액 기부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게 워낙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 예. 입장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기에는 예. 좀 급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다 4인 가정에. 예. 그러면 8월 31일까지 50만 원만 쓰고 예. 50만 원 안 쓰면 그 자동 기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대신 기부 영수증은 받을 수 없으니까요. 혹시 그것까지 이제 좀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예. 기부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부정 행위가 발각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뭐 혹시 여기 진행자님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데서 거래를 좀 하세요? 아니, 거래는 안 합니다. 예. 예.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 최근에 이 담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으로 담배를 사서 되파는 행위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원금으로 산 건지 내 돈으로 산 건지 사실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이 재난 지원금을 뭐 기프트카드나 다른 상품권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중고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업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재판매하다 시도하다 발각이 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부정 유통 신고자한테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정안전부가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만약에 개인 간 거래로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그리고 뭐 이거를 또 그 가맹점이 이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매길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벌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개인이든 아니면 업체든 발각되면은 보조법에 따라서 전부 혹은 일부를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예. 상점 같은 경우에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혹은 뭐 부가세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처벌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처벌받고요. 뭐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걸 단속하겠다. 예. 그래서 뭐 국세청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단속을 하고 이미 단속도 몇 군데 실제로 네, 거뒀던데. 많이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영업 정지도 할 수 영업 있을 거라고 정지까지. 봅니다. 예. 예. 그 개인 같은 분들은 뭐 중고나라 같은 데 팔지 마시고 예. 생필품 사십시오. 생필품. 예, 고기도 좀 사드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이게 좀 소비를 좀 진작시켜서
선순환 경제 구조를 가져가자. 내수 네. 시장을 좀 좋게. 이런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국민 시작하면. 지금 설문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60% 이상이 소비하겠다라고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저도 체감을 하는 게 제 주변에 식당들 가면 예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예. 꽉꽉 차서 많이 줄을 차 설 있죠. 정도로 주민분들이 나와서 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소득이 줄어든 계층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댓글에서도 많이 씁시다. 소고기는 항상 옳지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예. 네. 마트에서 쓸 수 있고 임의용업소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으니까 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기부금 논란, 정의연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인권운동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면 물론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걱정은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국내 보수 언론의 논조를 활용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 때마침 책을 낸 이영훈 교수는 위안부 강제 연행설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일련의 문제들 이분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국내 언론 보도와 일본 언론 보도를 다 보고 계실 텐데 정의 기억연대 의혹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과 일본 언론의 보도 형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 일본 보도는 이쪽에 여기 나와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러한 그 일본판이 많이 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의 보도를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읽을 수 받아 쓰고 있는 있다. 그 상황이고 또 다른 그 교도통신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보도를 즉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을 그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한국의 예. 주한 일본 대사였던 그 무토 마사토 씨라는 예. 상당히 혐한파 예. 농객이 있는데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벌써 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 그 신문 기사인데요. 굉장히 잘 일으키는 신문 기사에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맥주값을 3,339만 원 정연이 썼는데 결제는 430만 원만 됐고 할머니들에게는 2,300만 원 썼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이게 그대로 네네. 번역돼서 일본에 나가야 된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금방 나갔죠. 이 제목만 보면 한 맥주 가게에서 회식비로 3,339만 원 썼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네. 140여 곳에서 거래한 금액 총액이 3,300만 원인데 그런 거죠. 마치 한 곳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걸 받아 쓰는 게 문제다 이제 이 말씀인데 네네. 그 이영훈 교수가 이걸 가지고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위안부 강제 연설은 없었다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네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2탄을 또 냈죠. 2단 예. 그게 또 냈습니다. 일본에서 번역돼서 지금 팔리고 있을 테고. 예, 아직은 그 2단은 일본판은 안 냈는데요. 예. 첫 판은 일본에서 40만 불 팔렸어요. 40만 부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하네. 혐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혐한 세력만 해도 일본 인구의 혹시 1%라고 해도 예. 그게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도 안 팔렸다라는 예. 뜻이 되는데 예. 그러나 그분들은 아마도 일본 내에 그런 그 혐한 세력을 하나의 그 대상으로 하여서 그런 책을 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8권을 냈는데 다 합쳐도 40만 부가 안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친일파란 제목인데 부제가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 이영훈 교수가 쓴 책에 이제 비판하는. 네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책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내셨죠, 이 책? 이곳은 그 4월 초에 냈고요. 예. 그리고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예. 사실을 쓰면서 거기에 거짓말을 섞어서 쓰는 방향으로 예. 혹은 그 사실의 하나의 단어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전체가 바뀌거든요. 이런 수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 연행 당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상을 확실하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전선에 갔기 때문에 거기는 고수입이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위험한 데 갔다. 예. 이런 또 주장을 하는데. 돈 벌러 가는 것이다, 결국. 예. 네,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 위안부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재전선에는 조선이 위안부만 있었습니다. 최전선에는. 예.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갑니까? 예. 고수입도 아니었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책 안에서는 고수입이었다라고 쓰고 다른 데서는 그렇질 않았다고도 예.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또 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전체가 다 그렇게 했는 네, 것처럼. 그렇게 다 느끼게끔 썼어요. 모든 각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쓴 친일파 이 책 사고 싶으신 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정의연 논란을 활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일본 내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데 네. 이 정의연 논란을 여기에 또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무토 마사토시라는 사람은 일본 정권에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난 그 7월에 그 한국에 대한 견제 보복을 일본이 감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뭐라고 할까 민간인으로서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베 정권의 위기를 그 혐한 그 한국 대리기 그런 곳을 갖다가 다시 그 아베 정권의 위기를 모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 윤미향 당선인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 미래한국당 조태용 당선인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진실 공방보다도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맺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미향 당선인뿐만이 아니고 당시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그 어떤 반서에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예.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책임라는 부분을 법적 책임을 위안부 할머니들은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은 그것으로 거부를 한 거죠. 예. 이러한 부분까지 다 사전에 동보되었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윤미향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재정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것도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검증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다 빠져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전태현 이분도요. 그렇게 다 전달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 게 아니고 전원을 얘기한 거군요. 예. 본인이 전달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태용 당선인이 윤미향에게 위안부 합의 사전 설명을 했고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가역적 해결이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게. 네. 그다음에 손유상 철거 이런 문제를 과연 알렸을까?
이 부분이죠. 그거는 전말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15개 이야기도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 합의가 있은 다음 날 외교부 쪽에서 그때 외교부 차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하여서 설명하기로 갔는데요. 그러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현수 할머니가 그때도 전면에 나서서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4.15 총선 직후에 일본의 우파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이 우리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위안부 지원단체 전 대표 윤미향 씨가 당선됐다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워졌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윤미향 씨가 당선되면 왜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까요? 그러니까 일본 우파의 입장으로서는 윤미향 씨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한일 관계를 오히려 대립으로 몰아갔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러한 프레임이 한국 정부에서 계속 쓸 것이다. 결국은 현재 아베 문재인 정권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기보다 한일 관계를 계속 대립으로 몰아갈 그러한 인물을 데려왔다. 그게 다 가짜 뉴스이거든요. 그것을 마치 그랬다는 식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바탕 그것을 만든 잠본인 중 한 사람이 윤미향이다. 이런 것이 일본의 우파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반일 전적주의 저자들 중 한 사람은 그대로 책송에 섰습니다. 일본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 동원 인정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사실로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이게 전쟁 범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도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도 일본이 책임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책임으로 동감한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그 책임이 뭐냐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인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적인 책임 그러니까 15개도 성격이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합법이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합법이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고생을 시켰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15개는 배상금이 되는 셈이죠. 배상금이라는 것은 전쟁 범죄를 인정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과가 되는데요. 할머니들은 그때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한국 외교부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또 윤미향 당시 대표에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더라면 다 반대를 했을 거니까요. 아무튼 간에 핵심은 지금 15개 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 핵심은 법적 책임 혹은 그냥 돈을 치고 이거 일본 말로는 대기레킨이라고 해가지고요. 돈을 치고 다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때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부분을 또 흐리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 논란은 사라지고 다른 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의연에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그대로 처벌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또 친일학자들이 총공격하는 걸 보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30년의 역사,
정의연의 30년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위안부의 소멸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럼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 그것을 직접 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 방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의도입니다. 예. 일본의 의도하고 한국 내 그런 보수 언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쪽에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위안부의 소멸까지 위안부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소멸까지 노리고 있다. 거기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그러나 한일 관계에 바탕의 책임을 오히려 윤미향 씨에게 물어가지고 결국은 정 의원도 이제 해체시키고 그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그 일본이 정말 원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쟁 범죄인 그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유엔 인권위에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국 내에 남남 갈등으로 완전히 뭐라고 할까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사실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존에 계신 피해 할머니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시간이 지나서 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다거나 혹은 정의연대가 교수님 말처럼 뭐 해체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것입니다. 그걸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일본으로서는요, 지금 정 의원의 움직임을 보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거는 먼저 직접적인 내용,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위안부 문서라든가 위안부 여러 가지 자료 이것을 등록한다라는 부분이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이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게 현재 일본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적인 목표는 그런 유네스코 세계문화 기억유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위안부 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상황 좀 여쭤보죠.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뉴스를 저도 들었는데 아베 총리가 퇴진을 고민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베 총리 주변에서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 중의원 선거를 할 때 아베 얼굴로는 이길 수가 없다.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자민당 전체로서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은 오히려 자민당 안에 포스트 아베가 아니라 지금 일본 유신회라든가 야단 쪽에 극우파가 있어요. 그 중에 요시무라라는 오사카부 치사가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코로나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인기가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아베의 견제도 야당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좀 다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또 고민이 많을 텐데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그것을 전쟁 범죄로 보느냐 혹은 그냥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가서 그냥 돌아온 그냥 단순한 민간의 사건으로 보느냐. 네, 그러나 위안부가 정확하게 간제 연행되거나 혹은 취업 사기로 현지에 가서 위안부를 강요당했다라는 증언이나 또 일본 쪽의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남남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인 문제를
그 묻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예.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현수 할머니하고 임미한 대표는 다시 만나셔가지고요. 화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그 기어들어 가지고 이현수 할머니하고 뭔가 모의를 생각한 분이 계시면 참 그거는 아닐 것이 아닌가. 예. 물론 그분은 그것을 부정하고 예.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물론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대극적인 견지에서 이거 그 한국의 역사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아주 부적절하게 뭐라 할까 끝내버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묻을 수 없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앞서 2부 경제 베스트 라인업 코너에서 기부금 액수를 결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이 금액을 넣고 일부 기부 형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의견 주신 4274님, 4462님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병가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과 조국 전 장관 재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200일 만에 석방이 됐는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그렇죠. 구속기간은 1심 6개월 정도입니다. 그 예. 시간이 다 됐고요. 추가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증거인멸 우려 없다. 그리고 도주 우려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거래 관련된 그걸 추가 영장을 했다라는 부분. 예.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이유 중에 검찰이 좀 재판을 끌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최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장이 됐다. 또 임종원 차장 같은 것도 한번 연장이 됐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반대로 양승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리는 좀 안 맞아떨어졌고 원칙적으로 가서 이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증거는 다 나왔는데 재판에서 증인들 신문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좀 끈 거 아니냐. 검찰이 시간을 왜 끌었죠? 검찰이 그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예. 첫 번째 재판장이 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안 진행이 됐었고요. 처음에 재판부와 검찰이 싸우는 모양새가 나왔죠. 민간 단체에서 준비 기일만 5-5번 6번을 하는 경우도 잘 했잖아요. 없거든요. 네. 중요 사건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판부도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은 또 검찰에게 있다라고 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가게 될 테고요. 지난 7일에 있었던 재판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예, 재판부가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히라고 써서 냈었는데요. 거기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12회 공판에서 정 교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은 2012년 9월에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분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분실을 해서 2013년 6월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때도 동양대 직원으로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즉석에서 표창장을 건네준 직원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질문이 재판부는 직원이 발급해 준 거라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는 피고인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아직 답변 없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들 표창장의 표창장에서 추출한
직인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 번져서 뭐 네. 인주가 자꾸 번져서 그걸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명쾌하게 네. 또 설명은 좀 안 되는 부분. 왜냐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에 참여했냐 안 했냐 이게 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조민 씨 고등학교 동창이 증인으로 출석했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제 인턴 하게 할 때 이른바 스펙 품앗이라 그럽니다. 이 한영예고의 다른 친구 해주는 것들 관여한 바가 없다 그랬는데 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학생이 이메일을 공개를 했어요. 조 전 장관이 보냈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관여했다 아니면 인사청문회 얘기했던 내용은 조금 잘못된 내용일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제출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뭐 스펙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메일을 공개는 했는데 결국 이제 반대 신문에서 한 얘기는 그 조 전 장관님이 우리한테 뭐 품앗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 학교 입시 디렉터가 학부형들한테 그 학부형인 교수들한테죠. 그 이런 논문이나 이런 뭐죠? 인턴 활동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임의로 배정을 했고 그 임의로 배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조 교수님한테 부탁하거나 이런 건 없다. 뭐 예. 그런 취지로도 답을 했습니다. 디렉터가 중간에서 한 거다. 뭐 이런 건 얘기 같은데. 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조사할 때 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특히 이제 뭐 입시 비리 관련해서 지금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출석을 해서 뭐 검찰 신문 과정에서는 뭐 별말이 없었는데 반대 신문 변호인 과정에서 그 디렉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렉터가 여성이면 정경심 교수 아니냐. 이렇게 진술조사가 작성됐는데 맞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다. 조금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확인이 된다 그러면 유도신문, 강압신문 그렇죠. 이런 거죠. 유도신문 같은 거죠. 예. 유도신문이고 시간이 계속 끌고 계속 반복된 질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어떤 증인이나 증언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강압적인 신문 상황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증언이 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이나 뭐 신빙성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적용한 제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국립대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혐의로 기소를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뭡니까? 위계가 이제 보통 속임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예. 주로 가짜 서류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위조된 표창장을 자소서나 이런 데 첨부했다던가 아니면 허위의 인턴십 증명서라던가 예. 이런 거를 지금 적어 놓고 거기다가 첨부를 했다. 예. 뭐 이런 게 지금 주로 위계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판사와 그 가톨릭의대 정모 교수와의 문답죠. 그렇죠. 관련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인턴십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조민 학생이 이제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질문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논문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은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1저자로 기록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 신문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공판 담당이 이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 뭐 일단 조서에 기재되면 네. 그 조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 물어보고 또 사건 경위랑 관련된 거다라고 우기면서 예. 이렇게 계속 질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에 계속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논문에 관여한 부분이 없다 이런 보도가 막 쏟아졌지 네. 않습니까? 또 반대 보도에서는 그 이제 변호인 신문이었죠. 기여한 바가 있다. 뭐 이런 네. 상반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죠.
약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소장에 논문 부분이 없잖아요. 논문이 일자자로 등록된 논문이 국립대학교 입학하는 과정에서 써먹어서 속임수를 써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자 돼야 되는데 그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김윤호 변호사 약간 언급을 했는데 신문을 일단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거보다는 오히려 도덕성에 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보입니다. 아니 지금 재판인데 도덕과는 좀 별개로 재판은 법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그렇긴 한데 이제 재판할 때 저 유죄냐 부죄냐 한참 다툴 때 판사들끼리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누가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야. 이 말은 유죄이고 그 다음에 좀 억울한 것 같아. 이런 무죄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뭐 지금 나쁜 사람으로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가 일단 뭐 다른 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걸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좀 부도덕한 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계속 깔고 가서 다른 그 피고인 주장도 별로 좀 믿기 어렵다. 거짓말하고 있다. 둘러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데는 좀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죠. 이게 어떤 일종의 뭐 그것도 소송 기술이랄까요. 옳지 않은 사파의 기술이긴 한데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우 변호사도 판사 재직실에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요. 뭐 저희 때 이제 이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신문을 맞추고 갈 때 부장님이 저 사람 좀 나쁜 사람 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은 좀 유죄로 보신다는 말씀이고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 사건을 잘 봐야겠는데 아니면은 뭐 좀 한번 기록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보실 때는 탄핵이 다 돼서 무죄같이 보이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뭐 그러셨던 분들이 왕왕 계셨거든요. 근데 소송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 김윤 변호사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언론에 대한 얘기라고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언론, 대언론 프레일 수 있다? 뭐, 소송 기술적 측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보여야지만 재판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첫 번째 등장에는 생각해보면 표창장 다음에 논문 제1저자였어요.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공소장에 빠졌는데 이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좀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시상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왔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공소장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고요. 또 이 조국 전 법무장관 5천 조가 재판도 이게 정경심 교수가 준 돈이 빌렸느냐, 투자냐. 투자가 되면 횡령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되면 그 돈 자체가 착복이 돼버려서 횡령이 될 수가 있고요. 빌려는 거가 되면 이자 지급이 돼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공소사실하고 달라집니다. 근데 차용증이 나왔다면서요? 네, 검찰은 그 차용증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차용증은 거짓이고 투자라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으니까 투자가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주장은 차용증이 있긴 있지만 이 차용증은 가짜로 작성.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가짜로 왜 작성하죠?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검찰은 일단은 믿지 못하겠다. 사실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차용증을 미리 만들어둔다? 상식에는 좀 반하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검찰에서 이 부분은 수사하면서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분식회계만 가지고 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데도 돈을 빼가야 횡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지금 요건처럼 무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주장이 있으면 대여금 주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해놓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따지고 바로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차용증도 뒤늦게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놓쳤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짚어보죠. 지난 8일 첫 공판이 있었는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일단 이거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반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 쪽 주장은 일단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 진행 중인데 감찰 반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민정수석이나 백원우 당시 이 다른 비서관이었죠. 예, 그런 분들이 강압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켜 버렸다는 거고요. 지금 변호인 쪽은 청와대 특감반은 사실 확인과 첩보 입수까지만 하면 되고 그것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뭐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내려준 것뿐이다. 민정수석 예. 권한을 행사한 거다. 지금 이런 취지로 예. 지금 반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 측은 감찰 도중에 뭐 여기저기 정권 실세로부터 청탁 같은 게 와서 그렇죠. 중단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변호인 측 주장은 청와대 특감반은 비리 첩보 수집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네. 그 이후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렇죠. 검찰한테 넘기든지 해당 기간에 넘기든지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검찰한테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당 기간으로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무적 판단으로. 그래서 그 권한이 민정수석한테 있다라는 예. 게 변호인 주장이고요. 예.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 조사할 당시에 상당히 압박을 느꼈다. 뭐 여권 실세에서 전화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좀 검찰한테 불리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버립니다. 예.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결국은 민정수석이 이거 최종 결정을 맞죠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버려요. 예, 그것도 있었고 네. 보고서라는 그쵸, 보고서. 게 지금 있는데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였냐 최종 보고서였냐가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간 보고서라고 검찰 신문에서는 얘기를 하다가 반대 신문에서 그러면 중간 보고서하고 최종 보고서하고 다른 게 뭐냐? 최종 보고서는 마지막에 조치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이첩을 할 건지 뭐 소속 기관에 보낼 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곧 아까 검찰 신문에서 그 중간 보고서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냐라고 예. 하니까 그 내용이 있었나요? 이런 네. 식으로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절반 정도는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를 했지만 또 뒷부분에 가서 지금 얘기했던 거 포함해서 결국은 직권남용죄 지금 법리가 좀 형성되고 있어요. 예.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예.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권한 자체가 민정수석한테 집중이 돼 있고 민정수석이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럼 직권남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 형성되지 말씀이죠. 않는다는 게 예. 변호인의 주장들이죠. 결국은 직권남용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 측 주장을 탄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검찰 당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검찰 내 검사들의 비위에 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사표 받고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건들 중에 다 사표 받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다 직권남용. 직권남용 아니냐. 같은 논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본인들도 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유죄가 된다 그러면. 예. 이제껏 비위 사실이 발견된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면 다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는 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변호인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재판을 하면은 양쪽 의견을 듣고 종전 공판 조서 확인했는지 확인하고 양쪽 의견 듣고 증인신문을 하는데 증인신문을 하면 보통 주신문만 듣고 이미 보도가 다 나가버립니다. 1보, 2보, 3보 종합까지 그냥 주신문만 듣고 끝나고요. 그 점심 먹고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재판들에서는 반대 신문이 시작되면 그 내용은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지금 보도해주는 언론사는 제가 한 군데 정도 지금 한두 군데? 네, 한두 군데 정도만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주신문만 보도되다 보니까 그 검찰에서 조사받은 얘기 그대로 그냥 다시 예 하면서 그 내용 확인하고 끝나는 내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인걸 증인이라든가 다른 증인들이 말이 바뀌거나 신빙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되니까 남이 봤을 때는 이거 유죄 입증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같아요. 인력이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가. 기자들이. 그러면 예. 뒤에 가서 듣는 게 나아요. 예. 주신문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제껏 다 조사 예. 보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신문부터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보도가 너무 안 되니까 저희도 몰라요.
저희 변호사들도 저희는 이 사건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예. 어떤 내용이 왔는지 알고 싶은데 예. 검찰 신문 내용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다 했던 예.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재판에 한 명만 참석하면 되는데 뭐가 인력이 부족합니까? 한 명이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되니까요. 예. 이게 하루 종일 재판하거든요. 오전에는 통상 주신문하고 오후에는 반대신문하면 오히려 저는 그래요. 좀 반대신문 좀 들어로 가는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맞다. 그리고 예. 그거를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